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저자 홍태성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2019년도 제2회 커말 2급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안티 엘리어싱. 우리가 안티라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엘리어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어싱은 뭐냐면, 엘리어싱은 계단 현상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생기는 걸 갖다가 엘리어싱이라고 하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를 안티 엘리어싱이라 하는 거죠. 비트맵 방식에서 주로 생긴다라는 거, 비트맵 방식 가겠습니다.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의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해서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비트맵에서의 픽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어싱 현상, 계단 현상은 비트맵에서 발생하는데, 비트맵에서 사용하는 게 픽셀, 화소 아니겠습니까? 그거고, 바로 이 부분이네요.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 바로 나왔네요. 부드럽게 하는 거, 안티, 계단 현상, 엘리어싱. 그래서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은 바로 안티 엘리어싱. 이렇게 되면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이라는 거는 빛의 방향에 따라서 밝게 가느냐 어둡게 가느냐 그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암이라는 거는 미술에서는요, 명암을 가지고 입체감을 사실감 있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미술에서는 렌더 한다 그래요. 렌더. RENDER. 무슨 뜻이 있냐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암을 가지고 입체감 있게, 사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걸 렌더라고 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명암, 게다가 거기다 색상, 컬러풀, 농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3차원 질감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 이거는 이번에 모델링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술에서 렌더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렌더링이에요. RENDERING. 이렇게 되면 2번의 정답은 모델링이 아니고 렌더링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갈까요? 명암이라든가 명암, 색상, 컬러풀, 농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3차원의 질감을 넣음으로 해서 입체감, 사실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렌더링이다. RENDERING, 렌더링. 그럼 모델링은 뭐냐? 모델링이라는 거는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3D 프린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프린터의 개념은 2D 프린터예요. 우리가 프린터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파일을 인쇄하는 거죠. 2D 프린터에서. 그런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3차원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3차원 형태로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모델링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보기도 좀 보겠습니다. 디더링. 디더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가 망설이는, 뭘 결정을 못하는 상태, 그걸 디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더링이라는 거는 제한된 색을 조합해서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나타내는 기법, 어느 하나를 딱 선택하지 못해요. 디더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컬러를 사용해 가지고 최대한 나타내는 방법을 디더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디더링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핑 4번 MORPH. 모프가 무슨 뜻이 있냐면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변하다, 모프, 모핑. 그래서 모핑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디더링과 마찬가지로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이다. 변화. 아까 제가 MORPH, 모프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변하다, 변화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법, 그게 바로 몰핑이다라는 거죠. 모핑, 디더링, 모핑 다 중요해요. 자, 여기 있네요. 렌더, 뭐를 표현하다, 묘사하다. 그러니까 사실감 있게 표현하다, 입체감 있게 표현하다. 그렇게 만들어주다, 되게 하다. 사실감과 입체감을 제공하다. 렌더. 그래서 아까 모델링이 아니고 렌더링이었다라는 거고. 자, 모델링 보겠습니다. 물체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 그게 바로 모델링이에요. 3D 프린터에서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같이 좀 알고 가시고.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나타내 드렸어요. 렌더링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렌더 하면은 사실감을 추가한다. 뭐를 이용해서? 그림자, 색상, 농도, 명암, 결론적으로 3차원적인 질감을 통해서. 그러면 렌더링이고, 디더링, 애매모호한, 망설이는, 그죠?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할 때 여러 가지 색상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효과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레이싱은 아까 보기에는 없었는데 알아두세요. 얘는요, 인터레이싱은요, 서서히 진해지는 현상.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 인터, 그 다음에 레이싱. 두 개가 이렇게 겹치면서 진해지는 효과. 그래서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지 않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가 바로 인터레이싱이다 라는 거고. 모핑, 모프가 무슨 뜻이 있다? 변하다, 그쵸? 사물의 형상이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영화의 특수 효과, 특수 기법에서 많이 이용이 되더라. 모핑, 모델링, 3차원 형태로 3D 프린터,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정하는 과정. 안티엘리어싱 나왔죠? 계단 부분을 뭉개고 곱게 이어지는 듯한 화질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 엘리어싱을 없애주는 거. 안티엘리어싱.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모델링 때문에 텍스트를 좀 넣어드렸는데, 이건 뭐냐면요, 3차원적인 모델을 만들어주는 게 모델링 단계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D 프린터에서 3D 도면을 제작하는 그걸 모델링 단계라고 한다고요. 3D 도면을 제작하는 거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텍스트는 3D 프린터에서의 제작 단계거든요. 모델링을 거쳐서 또 물체를 만드는 프린팅 단계, 그 다음에 마무리 보완 작업, 색깔 칠하고 다듬고 조립하고, 그런 걸 도색, 연마, 부분품 조립 이렇게 불러요. 이런 과정. 그 다음에 피니싱 그런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텍스트는 3D 프린터의 제작 단계예요. 그런데 제가 왜 해드렸냐? 아까 제가 모델링이라는 게 3D 프린터에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3D 프린터에 관련된 텍스트를 갖다가 넣어드렸어요.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초고속 인터넷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IP,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그 다음에 동영상 컨텐츠, 그리고 정보 서비스 등, 바로 여기가 키워드예요. 기본 텔레비전 기능에, 그러니까 TV 기능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게 한 서비스는 무엇이냐? 텔레비전의 TV, 그 다음에 인터넷의 IP. 그러면 TV IP가 아니고 IP가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IP, TV.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기본 텔레비전 기능이라는 이 키워드가 바로 TV, 그러니까 TV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IPTV가 되는 거고, 1번의 VoIP는 얘는 좀 비슷한 개념이죠. IP, 인터넷을 통해서 보이스 오버,
전화로 하겠다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전화의 개념. 3번 IP 버전 6 4가 있고 4가 있고 5는 없어요. 6이 있는 거죠. 128비트짜리 IP 버전 6.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이 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넣어요. 인터넷 오브 띵즈, IoT가 옴으로 해서 IP 버전 4가 갖고 있는 개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IP 버전 6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IP 버전 4하고 6는 호환성이 좋다. 잠시 후에 또 보기로 하고요. 4번의 TCP/IP, T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표준 규약이죠. 이렇게 해서 2번의 정답은 IPTV가 되는 거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 오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일반 데이터망에서 음성, 통화, 전화하겠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서비스 기술이 VoIP예요. VoIP. IP 버전 6.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P 버전 4하고 호환성 좋다. 이것도 또 시험 문제에서 말장난 잘 치니까 조심하시고. 일단 IP 주소는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예요.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128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누는데 콜론으로 구분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8비트씩 4부분. 그래서 48, 32, 얘는 32비트예요. 그리고 점으로 구분한다. 시험 문제에서 IP 버전 6하고 4 섞어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요. TCP/IP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규약, 규칙과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전송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TCP, IP,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은 전송이라는 뜻이고, 컨트롤, 제어, 프로토콜, 규약, 그 다음에 IP, 인터넷 프로토콜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컴퓨터 보안. 첫 번째, 인증, authentication. 인증이라는 거는 확인하는 거죠. 네가 보낸 거야? 맞아? 당신 맞습니까? 검증을 거쳐서 확인하는 게 바로 인증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된 기술이죠. 인증이라는 거. 2번 암호화라는 거는 데이터 자체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 무언지 모르게끔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거고. 3번에 있는 방화벽, 파이어월. 불이 났을 때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벽이 방화벽인데, 방화벽, 방화문인데, 컴퓨터 보안에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걸 갖다가 걸르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방화벽. 결론적으로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이다. 그래서 인증, 암호화, 방화벽 전부 다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 맞습니다. 3번도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시험장에서는 이제 4번 찍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에요, 전 착한 학생이에요, 불이 찍고 읽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1, 2, 3번이 정확한데, 그죠? 4번이 답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4번만 딱 찍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봐야죠. BRIDG, 브릿지가 무슨 뜻이 있어요? 다리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BRIDG. 브릿지는 다리인데, 이 브릿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독립된 서로 완전히 별개인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우리 근거리 통신망을 뭐라 그래요? Local Area Network.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거리 통신망, LAN, 두 개의 랜을 연결하는 접속 장치, 뭐 연결이나 접속이나 같은 말이죠.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두 개의 독립된 랜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브릿지. 그래서 브릿지는 컴퓨터 보안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3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3번 같은 문제는 맞으세요 라고 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4번 다음 중 정보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였다. 정보사에서는 정보의 종류가 버라이어티,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죠. 그리고 양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정보처리 기술이 매우 발전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 변화 속도 빨라지더라. 맞는 얘기고, 3번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인간관계 문화가 형성되었다. 맞죠? 새로운 인간관계라든가 컬처 문화가 형성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죠. 시험장에서는 4번을 바로 마킹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대중화 현상이 강화되고, 대중화 현상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약화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탈대중화 현상이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정보사회에서는. 그리고 개성과 자유를 경시한다. 경시한다라는 거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보사회에서는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대중화 현상이 약화되고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게 되었다라는 거, 정보사의 특징이죠. 5번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망형을 우리가 이제 메시라고 하는데요. 메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물망 또는 철망 이런 뜻이 있어요.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그걸 메시라고 하는데, 이 메시형은 응답 시간, 리스판스 타임 또는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부르죠. 응답 시간이 빠르고 막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빠르다. 노드의 연결성이 우수하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터미널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터미널, 그걸 노드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성이 우수하다. 망형에 대한 설명 맞고요. 두 번째, 성형. 중앙 집중형. 가운데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개념이거든요. 성형은 통신망의 처리 능력 및 신뢰성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뜻하는 거죠. 신뢰성이 중앙 호스트, 중앙 노드의 제어 장치에 좌우된다. 그래서 성형, 중앙 집중형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노드, 즉 호스트가 장애가 생기게 되면 모든 장치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앙 노드의 제어 장치에 좌우된다. 그게 바로 성형, 중앙 집중형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버스형은 기밀 보장이 우수하고 회선 길이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버스형은요, 여러 개의 단말기가 버스 정거장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좀 어렵습니다. 우수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버스 정거장도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선 길이에 제한이 없다. 버스형 회선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우리 버스 정거장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버스 정거장처럼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밀 보장 어렵고 회선 길이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얘기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네 번째, 링형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루프형이라고 그러죠. LOP, 랜에 적합한 방식인데, 링형은 통신 회선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하나가 고장나면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장나니까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링 영향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버스형은 보안 유지, 기밀 보장이 어렵고 회선 길이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저희 교재에서는 이렇게 또 표기해 드렸어요. 보겠습니다. 스타형, 아까 성형이라고 그랬었죠. 가운데에서 뻗어나가는 개념. 그래서 아까 중앙 집중 기억나시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의 컴퓨터와 중앙의 호스트와 단말기들이 1대1로 연결되는 형태. 이러면 스타형, 성형 네트워크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고, 우리 보기에도 나왔지만 모든 통신 제어가 중앙의 컴퓨터, 중앙의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중앙 집중 방식이다. 아까 중앙 집중 방식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온라인 시스템 방식이고 회선 교환 방식에 적합하다 이 정도. 그리고 중앙의 컴퓨터가 고장 나게 되면 전체 시스템 기능이 싹 마비가 돼 버리는 거죠. 중앙에 이 호스트가 죽어버리게 되면 전체 시스템에 마비가 온다. 뭐가? 스타형, 성형, 중앙 집중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의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기까지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어가듯이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는 개념이고, 제어가 간단하고 관리가 쉽다. 분산 처리 방식, 분산 처리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이게 분산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신선로 짧다라는 거고, 그래서 단방향 전송, 한쪽으로만 주는 전송 또는 케이블 TV 그래서 많이 이용이 되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트리형.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링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링형은 다른 말로 루프형이라고 하는데 얘는 랜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루프의 L, 랜의 L 이렇게 좀 또 연관지어서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만 연결한다. 이웃하는 것끼리만 요놈은 링형이 되는 거예요.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뭐 일로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도 나왔었죠.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통신 회선 장애 시 융통성은 있으나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준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링형, 루프형. 그 다음에 우리 버스형. 한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기가 접속되는 형태. 그리고 회선 길이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 버스 정거장 무한히 끝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여러 대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기밀 유지가 좀 어렵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단말기 추가 제거는 쉬워요. 전송 방식은 폴링, 그 다음에 셀렉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폴링은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송신할 데이터, 보낼 데이터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폴링. 송신할 데이터가 있니? 물어보는 거. 폴송. 폴링은 송신. 보낼 데이터가 있느냐? 물어보는 게 폴링이고, 셀렉션이라는 거는 받을 준비되어 있니? 수신할 준비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버스형입니다. 폴링과 셀렉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버스형.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각 노드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더라라는 거. 한 노드가 고장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방송 모드에서 이용이 되는 거고, CSMA CD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얘는 충돌을 검사하는 거예요. 다중 접근을 있는지 없는지 감지를 해서 충돌을 방지. 그게 CSMA CD고,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 대의 단말기가 접속되므로 기밀 보장이 어렵다. 우리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죠. 버스형. 마지막으로 메쉬 가겠습니다. 메쉬. 메쉬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물망, 철망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각 노드마다 다 연결이 되는 개념들. 물론 우리 그림에서는 다 연결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모든 단말기와 단말기들을 통신회선으로 연결시켰다. 따라서 노드의 연결성이 당연히 뛰어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응답 시간, 리스판스 타임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전화망, 공중데이터망에서 이용이 되는 거고, 통신회선의 전체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다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산 처리, 또 신뢰성 높음 이런 것들, 광역통신망,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아까 랜 같은 경우는 링, 루프였었고, 메시 같은 경우는 광역통신망이다. 이렇게 좀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통신회선의 링크수 2분의 n 가로열고 n-1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요걸 가지고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말기가 4대죠. 이 단말기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노드라고 불러요. 지금 노드가 4개인 경우인데, 이때 통신회선의 링크수는 몇 개인가 라는 거죠. 그럼 연결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걸 공식으로 풀면 방금 전에 배운 2분의 n, n-1. 그럼 노드가 4니까 2분의 4 가르고 4-1. 그러면 4-1 그러면 3이고 4, 3, 12. 12를 2로 나누면 6개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연결할 수 있는 회선의 개수 하나, 그죠? 둘, 셋, 넷, 대각선 2개, 6개. 그게 바로 통신회선의 링크수 2분의 n 가르고 n-1. 요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망형이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다음 중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6번 같은 문제도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러면은 이 시스템 앞에는 컴퓨터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바꾸자면 컴퓨터를 샀을 때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는,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2번에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줄여서 우리가 OS라고 부르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운영체제 종류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9은 없어요. 9는 없고 바로 윈도우 10. 6번의 정답은 운영체제가 되는 거고, 1번의 컴파일러라는 거는 번역기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컴퓨터가 알 수 있게끔 번역해 주는 게 컴파일러고, 유틸리티 사전적인 의미가 유용한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기능을 주는 것들, 백신, 압축 뭐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죠. 여러 개의 연관된 폴더를 도서관처럼 한 군데서 관리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운영체제가 되는 거고, 운영체제 갈까요? 운영체제, 얘는요, 컴퓨터 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적인 자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라는 거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컴파일러 하이 레벨 랭귀지,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전체를 한 번에 번역한다,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컴파일러는 이제 실행 속도가 빠르고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 준다. 뭐 본 강의에서도 강조해 드린 부분이죠. 컴파일러가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면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 거 뭐예요? 지금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인터프리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우리 본강 빨리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유틸리티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함을 주는 거. 라이브러리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여러 위치에 있는 유사한 연관 있는 폴더들을 갖다가 한 군데서 관리하는 개념,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다라는 거. 라이브러리의 뜻, 도서관,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해서 6번의 정답,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다? 운영체제. 6번 문제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웹 브라우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여기서 웹이라는 건 WEB, 거미줄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브라우저라는 거는 BROWSER, 검색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검색하기 위한 웹 검색기,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 대표적인 거 익스플로러,
윈도우 10에서는 엣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인터넷 옵션에서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인터넷 옵션에서요 멀티미디어 편집기는 아니에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 HTML, 그거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멀티미디어 편집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고, 웹페이지를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뭐 이거 당연한 기능이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관리할 수 있다. 즐겨찾기 개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라는 거죠. 자, 요거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lt-K를 누른 상태에서 도구에 인터넷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일반 탭 먼저 좀 간단히 볼까요? 홈페이지, 익스플로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뜨는 페이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시작 옵션, 마지막 세션으로 시작할지 홈페이지로 시작할지 여부, 그리고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죠. 요 삭제 부분이 임시 파일, 템포러리 파일, 여러 번 페이지의 목록이라든가 쿠키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저장된 암호 및 웹 양식 정보를 갖다가 삭제할 때 요 버튼을 누르면 돼요. 요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색, 언어, 글꼴, 접근성 이런 것도 좀 일반 탭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HTML 편집,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HTML 파일을 편집하는데 사용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TML 편집기,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죠. 바로 이 부분이죠. 엑셀, 퍼블리셔, 워드, 메모장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멀티미디어는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죠.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과 동배간 처리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듯하죠. 일단은 클라이언트 서버 먼저 좀 가겠습니다. 클라이언트, C-L-I-E-N-T,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고객이에요. 무언가를 요구하는 고객이 클라이언트고, 서버라는 거는 SERVER, 제공해 주는 거죠.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제공해 주는 거. 분산 처리 방식에서의 CS,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매우 중요하죠. 요구하고 제공해 주고, 동배간 처리 방식, 우리가 P2P라고 그러죠. 피어 투 피어, 1대1로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건 데이터 전송 방식이 아니에요. 1번의 정답은 이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건데, 데이터 전송 방식은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전송시키는 방향, 그 다음에 전송 모드, 전송 동기에 따라서 전송 방식이 나눠져요. 다시 한번요.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방식은 전송해주는 방향, 한쪽 방향으로 가느냐, 양방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뭐 그 개념이에요. 전송 모드, 그 다음에 전송 동기에 따라서 나눠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전송 방향은 단방향, 한쪽으로만 가요. 라디오, TV 이런 것들. 반이중, 왔다 갔다는 가능한데 동시에는 안 돼요. 무전기, 전이중, 동시에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전화, 이게 바로 전송 방향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전송 모드에 따라서 병렬로 가느냐, 직렬로 가느냐, 병렬, 직렬, 전송 모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전송 동기에 의한 분류는 비트 동기, 그 다음에 문자 동기. 아울러 문자 동기는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바로 데이터 전송 방식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래서 정답은 8번 1번이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분산 처리 방식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동배간 처리 방식은 P2P 1대1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8번의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계는 보내주는 거죠.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들을 포함한다. 맞는 얘기고요. 전송해주는 개념이니까 데이터의 이동이다라는 거고, 데이터의 처리계는 처리하는 거죠.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통신 소프트웨어가 해당이 된다. 처리해주는 개념. 문제 안에 그대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전송, 데이터 이동을 담당한다. 처리, 데이터 처리에 사용한다. 4번, 단말 장치는 터미널은 원격지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송신, 보내는 거, 수신, 받는 거, 이거를 위한 장치로 당연히 에러 컨트롤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제어 기능이 있다.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8번에 데이터 전송 방식은 전송 방향, 모두 전송 동기에 따라서 나눠진다라는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컴퓨터 운영 체제의 운영 방식인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임베디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를 끼워 넣다, 포함시켜버리다, 그러니까 내장시켜버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임베디드 가겠습니다. 1번,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이 된다.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 당연히 두뇌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전자 시스템으로 TV나 냉장고,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이 된다. 여기는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말을 바꾸면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을 TV나 냉장고에 포함시켜버린다. 그래서 임베디드예요. 1번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를 읽는 순간 나와야 돼요. 답이 뭐예요? 2번은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일괄 처리 방식이죠.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일괄, 한꺼번에, 영어로 배치, BATCH. 이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시험 보실 때는 바로 2번을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또 봐야 되겠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탑재라는 거는 넣는다라는 뜻, 임베디드예요.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1번처럼 TV 냉장고에 임베디드 집어넣는다 라는 것처럼 탑재, 응용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포함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3번도 임베디드 개념이고, 4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결합된 제어 시스템이다. 맞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9번에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임베디드 시스템이 아니고 배치 프로세싱 일괄 처리 방식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일괄 처리 방식. 시험 문제에서 일괄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배치로 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BATCH, 배치, 이 단어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일괄이란 뜻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다음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오랜만에 옳은 것이 나왔네요. 유니코드 매우 중요해요. 유니코드는 매우 중요한데 일단 2바이트 코드다. 2바이트는 16비트다. 이거 먼저 아셔야 되겠죠. 1바이트가 8비트니까 당연히 2바이트는 16비트 외우셔야 됩니다. 유니코드, 유니 2바이트. 첫 번째, 표현 가능한 문자 수는 최대 256자다. 256자는 ABCD 코드고요. 1번 아니고. 2번,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한 코드이다. 이건 해밍 코드예요. 3번,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존비트와 디짓비트로 구성된다. 그렇지 않고요. 이 존비트하고 디짓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BCD 코드, ABCD, 아스키 코드에 해당이 되는데 외부적인 표현 코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아무튼 3번은 아니고. 4번, 데이터 처리나 교환을 위해서 한 개 문자를 16비트로 표현한다. 아까 유니코드 몇 비트? 2바이트,
비트로 나타내면 16비트. 이렇게 해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유니코드 2바이트 16비트 코드로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표준 코드 이렇게 부르는데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아까 16비트라고 말씀드렸죠. 2의 16승 계산하면 65536자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6535로 장난 잘 쳐요. 65536까지예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유니코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재 이렇게 정리해 드렸거든요.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2바이트 코드 국제 표준 코드다라는 거. 한글 같은 경우는 조합, 완성, 옛 글자 모두 표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말장난 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비트이기 때문에 2의 16승 시험장에서 2의 16승 계산하지 마시고요. 65536자까지 표현 가능하다.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유니코드 또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 높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BCD 6비트, 아스키 7비트, ABCD 8비트예요. 아스키 같은 경우는 아스키 77맞게 통신도 못해. 7비트에 통신에서 이용이 되더라. 우리 저 교재 암기 쏙쏙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BCD 코드 같은 경우는 6비트니까 존 2비트, 디짓 4비트가 되는 거고, 아스키는 7비트니까 존이 3, 디짓 4고, ABCD는 8비트니까 존이 4비트고 디지트가 4비트예요. 이것도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11번 다음 중 자료의 구성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가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DB는 관련된 데이터 파일들의 집합을 말한다. 파일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2번 워드는 컴퓨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 2번도 맞는 얘기. 3번 리블이라는 거는 야금야금 씹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4개의 비트가 모여 1개의 리블을 구성한다. 리블이 4비트로 구성되거든요.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이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5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된다. 5비트가 아니고 뭐예요?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바로 이 부분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된다.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유니코드 2바이트 16비트, 그러니까 당연히 11번 문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희 교재에 비바워 필레파데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돼요. 물론 그 중간에 리블은 빼고 비바워 비트 바이트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돼요? 워드가 되죠. 비바워 비트 바이트 워드가 모여서 뭐가 돼요? 필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 비바워 필레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비바워 필레 필드 레코드 됐죠? 그 다음에 파데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비바워 비트 바이트 워드 필레 필드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고, 파데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비바워 필레 파데. 우리 본강에서도 제가 한 30번씩 외우세요 그랬었죠. 비바워 필레 파데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 정도 속도로 나올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비바워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 비바워 필레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돼요. 파데 파일 데이터베이스. 비바워 필레 파데. 더 어렵네요. 혼돈 오시나요? 비바워 필레 파데 순서대로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연결 방식인 SATA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중요한 건요, SATA에서 이 S가 시리얼의 사전적인 의미 직렬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문제가 바로 풀리는 문제예요. SATA, 시리얼 ATA 방식에서 시리얼은 무슨 뜻이 있다? 직렬.
문제를 통해서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가겠습니다. 1번 병렬 인터페이스 방식이다. 방금 전에 시리얼이 무슨 뜻이 있다? 직렬이란 뜻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렬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직렬 인터페이스 개념입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바로 다음 문제 가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공부를 위한 거니까 가겠습니다. 두 번째, hot, 뜨겁다는 얘기죠.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전기 열받으면 뜨겁잖아요. hot, 플러그인 기능을 지원한다. 시리얼 ATA는 전원이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도 꽂아서 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hot 플러그인 기능 지원한다라는 거고, CMOS에서 CMOS라는 거는 우리 교재에도 써드렸지만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를 뜻하는데 그 약자 중요한 게 아니고 CMOS라고 읽어요. 이 CMOS라는 거는 컴퓨터 주변 장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애인데 CMOS에서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드디스크에서 마스터 슬라이브 이런 걸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시리얼 ATA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CMOS에서 지정하면 자동으로 마스터 슬레이브가 지정이 된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네 번째,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왜? 시리얼이기 때문에, 직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12번에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고 1번 같은 경우는 병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그럼 병렬 인터페이스 방식은 뭐냐? 바로 여기요. 패러럴, P-A-R-A-L-L-E-L, 패러럴이 무슨 뜻이 있다? 병렬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럴 ATA, 이게 바로 병렬 인터페이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리얼, 패러럴, 이 뜻도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겠죠. 13번, 다음 중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UP, 업, 올린다라는 뜻이고, 그레이드는 등급이죠. GRAD. 그래서 등급을 올린다. 그러니까 좋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업그레이드 할 때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항목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 장치의 클럭 속도. 중앙처리 장치의 클럭 속도는 이제 헤르츠라는 게 있는데 얘는 클럭 속도가 빠른 게 CPU의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럭 속도는 높은 게 좋아요. 두 번째, 하드디스크 용량.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용량이라는 거는 큰 개념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가바이트, 1기가, 2기가, 100기가, 200기가, 500기가, 웬만한 하드디스크 500기가, 요즘은요 1000기가, 너무 커지니까 1000기가를 뭐라고 불러요? 1테라. 그쵸? 1테라보다 2테라가 좋은 거고 2테라보다 3테라. 그러니까 당연히 하드디스크 용량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세 번째, 램 접근 속도. 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접근 속도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요, 시작점에서 100m 후에 목표점까지 접근하는데 그 접근 속도가 10초, 20초, 어느 게 좋은 거예요? 10초고, 그죠? 100m 달리기 10초, 20초는요 느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램의 접근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램은요 수치가 작은수록, 접근 속도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100m 달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드린 대로 1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접근 속도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속도는 낮은 게 좋다. 이해하셨죠? 4번, 모뎀의 전송 속도. 모뎀이라는 거는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당연히 전송되는 속도는 뭐예요? 빠른 게 좋은 거죠. 빠른 게. 그죠? 그래서 BPS라 그러는데 비트 퍼 세컨, 비트 퍼 세컨, 퍼 세컨은 1초당 이런 뜻이에요. 퍼 세컨. 몇 비트를 날려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 비트 수가 높은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13번에 작을수록 좋은 거는 램의 접근 속도이다. 조심하시고요. 보겠습니다. 램 접근 속도. 접근 속도인 NS 뭐예요? 나노세컨이죠. 나노세컨이
작은 것이 성능이 좋은 것이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CPU의 클럭 소토, 클럭,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클럭 주파수가 높을수록 CPU의 성능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치가 높은 것이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용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용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 사용자한테 좋은 거죠. 아울러 비싸고요. 4번에 BPS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er second이라는 건 초당 비트 수예요. 그래서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인데 당연히 높은 것이 빠른 개념이다. 그래서 높은 것이 빠름으로 당연히 수치가 높은 것이 좋다. 그래서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는 접근 속도 나노세컨. 작은 것이 성능이 좋은 거다. 13번 같은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4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플래시 메모리는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비휘발성 기억 장치이다. 날아가지 않는다. 비휘발성이라는 거는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도 내용이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플래시 메모리가 만약에 휘발성, 전원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날아간다면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을 하지 않겠죠.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트랙 단위가 아니고 블록 단위예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의 저장 단위에 대해서 근래 자주 묻는 문제가 나와요. 플래시 메모리는 트랙 단위가 아니고 블록 단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네 번째, 전력 소모가 적다. 맞는 얘기예요. 플래시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플래시 메모리 다시 한번 좀 가겠습니다. 램과 같은 롬으로 아까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도,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쉽게 쓰기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읽기 쓰기가 수만 번 가능한 거고, 강조해 드린 부분, 플래시 메모리는 블록 단위로 기록이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에서 플래시 메모리 블록 단위 시험 문제 자주 물어보니까 조심하시고요. 외부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데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EPROM의 일종으로, 여기서 E는 electrically 전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E는 erasable 지울 수 있는, PROM은 programmable ROM 이런 뜻인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앞에 있는 E 전기 요것만. 그래서 PROM 플래시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변경하거나 일괄 소거한다. 전기를 이용한다 라는 거고, 전력 소모 적고 전송 속도 빠르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MP3 플레이어 이런 데서 메모리로 많이 이용이 됐다라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는 무슨 단위? 블록 단위.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휴지통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휴지통이라는 거는 우리 집에서 집마다 각각의 방마다 휴지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가겠습니다. 1번. 휴지통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각 방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어드렸죠? 맞아요. 15번의 정답 1번이고요. 하드디스크마다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명심하시고, 두 번째,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하게 되면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는다. 오래된 파일 먼저 날려버리죠. 그래서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옳지 않은 거고, 세 번째,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못해요. 보고 난 다음에는 가능하다라는 거고, 네 번째, 휴지통에서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할 수 없다. 복원시킨 다음에는 가능하다. 조심하시고요. 휴지통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서 어떻게 나타내 줬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휴지통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휴지통을 비우거나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기억장치의 용량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휴지통을 비운다고 해서 또는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삭제한다 해서 주기억장치의 용량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삭제된 파일을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다. 필요한 경우에 복원이 가능하다. 조심하시고, 복원시킬 때 경로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해요. 이거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 우리 보기에 나왔던 내용이죠. 휴지통 내에서 파일의 실행 작업과 항목의 이름 변경은 불가능하다. 복원시킨 다음에는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휴지통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나 F2를 이용해서 휴지통 자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다. 이거 다시 한번 좀 조심하시고, 휴지통의 보관 위치는 C에 원화 달러 리사이클 그러면 재활용 이런 뜻이죠. 빈이라는 거는 공간, 박스, 상자 이런 걸 뜻해요. 리사이클 빈 조심하시고요. 앞에 달러 붙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가 시험 문제, 이거는 잘 나와요. 1급에서도 잘 나오고요. 2급에서는 좀 뜸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알고 가셔야 돼요. 파일 탐색기의 홈 탭 구성 그룹 삭제에서 완전히 삭제한 경우,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완전 삭제죠. 바로가기 키 Shift 플러스 딜리트, 요거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플로피 디스크, 요즘은 이제 플로피 디스크는 사용하지 않지만 USB 메모리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USB 메모리에서 지운 거 복원 안 됩니다.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도스 모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조심하실 건 네트워크 드라이브, 여기서 삭제한 경우에 완전히 삭제돼요. 복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USB 메모리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한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휴지통을 비우기 한 경우 복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삭제하는 거고, 그리고 휴지통 속성에 가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선택을 한 경우에 당연히 바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이름의 항목으로 복사나 이동 작업으로 덮어 쓴 경우, 리라이트 된 경우, 이때도 완전히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지통의 개념, 그다음에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말장난 잘 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16번 다음 중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에 점프 목록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 점프 목록 보는 방법 맞아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라. 우클릭이다 라는 거고,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열려면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다. 2번 보기도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점프 목록의 항목을 고정하려면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가리킨 다음에 바로 앞정 아이콘을 클릭한다. 바로 앞정 아이콘이라는 게 고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제거하려면 점프 목록에서의 항목 제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가리킨 다음에 딜리트를 누른다. 딜리트를 누르는 게 아니고 아까 앞정 아이콘이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의 목록에서 제거하는 앞정 아이콘 모양이 나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목록에서 제거 앞정 아이콘, 얘를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트가 아니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17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시스템 복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 지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기능이다. 시스템 복원 기능에 대한 정의죠. 기능에 대한 정의 그대로 맞게 정의가 된 거고, 언제요?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복원 기능이니까 복원 지점을 이용하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고, 2번 복원 지점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복원 지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해요.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잘 나오니까. 세 번째, 시스템 복원은 개인 파일은 백업하지 않으므로 맞아요. 삭제되었거나 손상된 개인 파일은 복구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실 게, 시스템 복원은 말 그대로 시스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파일 복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3번 문제도 3번 보기도 맞다 틀리다 장난 잘 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4번 시스템 복원 시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의한 변경사항은 복원되지 않는다. 지금 시스템 복원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기 3번에서 개인 파일은 백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대한 개념은 시스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의한 변경사항이 복원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17번의 정답은 4번이다. 결론적으로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의한 그 내용도 복원이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죠. 18번 다음 중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유틸리티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말씀드렸었죠. 유용하다. 사용자에게 유용한 그런 개념이죠. 쓸모 있는 그런 뜻이 있는 건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해서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편리한, 이게 바로 유틸리티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컴퓨터의 동작이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가리킨다.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이진 않죠. 유틸리티가. 컴퓨터 동작이 필수적인 건 우리 아까 6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운영체제 개념, 오퍼레이팅 시스템 개념이죠. 그러니까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3번 컴퓨터 하드웨어나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유틸리티 설계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1번의 편리, 3번의 도움 주는 거, 이게 다 유틸리티 개념이에요. 네 번째, 윈도우즈에서 제공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는 메모장,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거, 그림판, 계산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뭐 백신, 압축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좌우단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9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의 사용자 계정 컨트롤, 지금 문제에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컴퓨터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정답이에요. 이건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윈도우즈 디펜더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유해한 프로그램,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잡아준다라는 거고, 비트라커라는 거는 암호화하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즈 10 홈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 상위 버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암호화, 드라이버를 암호화 시켜주는 거고, 시스템 복원은 풀었던 문제죠. 윈도우즈 업데이트 내용까지 복원시켜준다. 개인적인 파일들은 복원하지 않는다. 복원시켜주지 않는다.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19번의 사용자 계정 컨트롤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용자 계정이 있고요. 사용자 계정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그래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경우에 나쁜 게 깔린다 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다음의 경우에 항상 알려라. 웹에서 사용자가 모르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변경하려는 경우 이렇게 지정이 가능해요. 맨 마지막에 알리지 않음. 이거는 이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안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이다 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모르면 못 맞힐 수도 있기 때문에. 20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드라이브 최적화. 여기서 최적화라는 거는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디스크 조각 모음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조각, 이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저장이 되는데 분산돼서 막 저장이 되는 현상.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조각이라고 합니다. 분산돼서 저장돼 버리는 거.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1번 하드디스크에 단편화돼서, 바로 그 단편화됐다라는 게 이제 조각화되는 거예요. 단편화돼서 조각난 파일들을 모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각 모음이니까 맞는 얘기고. 2번 플래시,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도 조각화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얘기예요.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3번 수행 후에는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이건 맞는데 바로 이 부분이요. 디스크의 용량이 증가한다. 그 디스크의 총 용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죠. 20번도 잘 나와요. 시험에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일정을 구성해서 드라이브 최적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예약해서 실행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 조각 모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서 어떻게 또 나타내 드렸나 한번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인데 시작의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클릭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편화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래그멘테이션, 바로 이 부분이죠. 프래그멘테이션 이 자체가 단편화라는 뜻인데 디스크에 분산 저장돼요. 그런데 문제는 비연속적으로. 그래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디스크에 비연속적으로 분산해서 저장된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단편화의 정의 그대로 알고 계시면 이해가 쉬워져요. 조각이 난다. 조각 난다라는 건 당연히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고 비연속적인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비율이 10%가 넘게 되면 조각 모음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 단편화를 제거하게 되면 디스크의 수행 속도가 올라간다. 또 하나 바로 이 부분이죠. 처리 속도 면에서는 효율적이다. 당연히 수행 속도 높여준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총 용량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이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CD-ROM 드라이브라든가 리드오니 메모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윈도우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압축 프로그램, 얘네들은 조각 모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아까 USB 메모리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구분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1과목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강의해드렸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